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입니다. 저자로는 이나가키 히데히로이고요. 이 책의 총 페이지 수는 294페이지, 출판사는 사람과 나무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우리들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의 주된 재료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뒤바꿔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들이 무심코 스쳐가는 그 식물들을 관찰하고 거기에 얽힌 인간의 역사를 알려주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입니다. 저자를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요. 이분은 일본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농학 박사이자 식물학자로서요. 오카야마 대학 대학원 농학 연구과에서 잡초 생태학을 전공하셨고요. 농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농림수산성 시즈오카현 농립연구소를 거쳐 시즈오카 대학교 농학부 교수로 현재 학생들을 양성하고 계시답니다. 이 책의 목차는 13가지 식물을 주제로 하여 나누었는데요. 감자, 토마토, 후추, 고추, 양파, 차, 사탕수수, 모카, 밀, 벼, 콩, 옥수수, 그리고 튤립인 꽃이 이 책에 소개되는 식물들입니다. 이 책의 시작은 감자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 16세기 초중반쯤부터 안데스 산맥의 원산인 감자가 점차 유럽에 소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덩이뿌리 식물인 감자라는 식물을 키워본 경험이 없었던 유럽인들은 어떻게 감자를 요리해 먹는 방법을 몰라 맛있는 감자를 먹지 않고요. 감자의 싹과 초록색으로 변한 부분을 잘라 먹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감자의 맛을 알기도 전에 감자의 싹에 있는 솔라닌이라는 독성분을 먹게 되어 현기증, 구토 등의 증상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유럽인들의 인식에 감자는 독성 식물이라는 강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감자를 성서 기록에 나오지 않는 식물로 취급했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번성하는 식물들을 창조하셨다는 식물들과는 달리요. 감자는 씨앗이 아닌 덩이 줄기로 번식하였고요. 모든 생물은 암수의 조화로 자손을 남기는 것에 비해 감자는 덩이 줄기로만 번식했다는 점으로 한동안 감자를 악마의 식물이라고 하여서 멀리하게 되었죠. 또한 당시 중세 유럽에서 감자를 종교 재판에 회부했고요. 재미있게도 감자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단지 일부 지식인들만 감자를 쓸만한 식용작물로 여기고 평가했다는데요. 어느 날 유럽에 지독한 흉년이 들어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바로 척박한 토양에서 수확이 가능한 감자를 식량으로 각 나라들은 유럽인들에게 널리 보급할 궁리를 하게 되었답니다.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 독일의 프리들리 2세가 기아 극복을 탈피하기 위해 적극 감자를 국민에게 알리기에 힘썼다고 하는데요. 결국 영국은 시료를 잘 거두지 못하고 독일은 감자 보급에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독일 프로이젠 국왕 프리들리 2세는 당시 가축 사료로만 썼던 감자를 본인이 직접 먹으면서 보급 캠페인을 벌였고요.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급기야 무력으로까지 국민들에게 감자 재배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결국 심리전까지 동원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 나라의 감자는 귀족만 먹을 수 있다 라고 공고를 내리죠. 그의 노력은 마침내 인간의 심리를 움직였고요. 이렇게 하여 감자 보급에 성공을 거둡니다. 독일 북부는 그 당시 겨울이 되면은 폭설과 추운 날씨로 가축들이 사료들을 위해 건초를 미리 준비해 두었지만 충분한 양이 되지 못했죠. 이러한 기후에 가축의 사료에 도움을 준 식물은 바로 감자였습니다. 부족한 사료로 인해 겨울에는 가축들을 사육하지 못했었는데요. 풀을 주식으로 하는 소는 감자를 먹이지 못했고요. 잡식성인 돼지에게 감자를 먹이로 주어서 겨울에도 돼지를 사육하는 것이 가능해졌고요.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독일인들의 식탁에 베이컨, 햄과 소세지 등
풍성한 식탁을 가져다 주었죠. 이것은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당시에 제 눈에 유난히 띄이는 일상의 음식이 보통 감자와 소시지였죠. 당시에 저는 영문도 모르고 독일 사람들은 왜 이리 감자와 소시지를 좋아하나 하고 저도 자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연유에서 독일의 음식하면 감자와 소시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화로는요. 감자 덕분으로 인간과 가축의 식량 문제를 해결한 유럽 강대국들은요. 내부의 힘을 갖추게 되었고요.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대교역 시대를 열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항해하는 동안 원일 모를 괴질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바로 괴혈병이었다고 합니다. 선원들은 항해를 하는 동안 피부의 점막, 잇몸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아픈 통증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 괴혈병으로 인한 피해는 굉장히 심각해서 포르투갈의 페르디난드 마젤란 함대는요. 선원 270명 중 고작 18명만 고국에 귀환했다고 합니다. 이 괴혈병은 비타민C 결핍으로 생기는 질병으로서 그 당시 괴혈병의 원인은 비타민C의 결핍이라는 것을 모른 채 선원들이 감자를 식량으로 사용하면서 크게 괴혈병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감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였기에 그 괴혈병을 완화시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괴혈병 예방 효과에 뛰어난 감자를 잔뜩 싣고 출항하게 된 배들은요. 장거리 항해를 가능케 만들었고요. 유럽의 배들은 머나먼 동방까지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재미있는 감자에 얽힌 일화들은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 접하셨으면 하고요. 200년간 유럽인들에게 배척당한 또 다른 식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스파게티나 피자에 자주 등장하는 토마토였습니다. 감자와 마찬가지로 안데스 산맥 주변이 원산지였고요. 토마토는 약간 감자와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토마토가 유럽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18세기 즉 200년이 흘러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유럽인들은 그토록 토마토를 외면하고 찬밥 취급했을까요? 감자와 마찬가지로 토마토는 가지과 식물에 속하는데요. 이러한 가지과 대표 식물들로는요. 감자, 담배, 토마토, 고추 등이라고 하고요. 이외에 2,700여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가지과 식물은 주로 중남미가 원산지라 하고요. 가지과에는 공통적으로 솔라닌이라는 변종 알칼로이드 물질이 들어있어서요. 소량으로도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토마토는 줄기와 잎에만 독이 있다고 하고요. 토마토 자체는 독이 없다고 하죠. 그러다가 토마토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이탈리아 나폴리 사람들이 토마토를 먹기 시작하면서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일이 아니었고요. 극심한 기아에서 시달렸던 사람들이 굶주림을 피해서 어쩔 수 없게 되어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토마토는 고급 음식 재료가 아니었고요. 토마토 소스를 얹은 나폴리 스파게티는요. 노점상이 솥에서 삶아 내어주면 그저 노동자들이 포크나 숟가락도 없이 손으로 집어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 서민 요리였다고 합니다. 피자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밀가루로 만든 반죽에 토마토를 얹어 먹던 요리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토마토 소스는 나폴리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먹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토록 즐겨 먹는 음식들이 나폴리 사람들로 인해 이탈리아 요리에 한몫을 한 셈이죠. 현재 토마토는 세계 6번째 생산량이 많은 작물로 손꼽히는데요. 토마토 하면 이탈리아를 보통 떠올리지만 생산량의 1위 국가는 뜻밖에도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토마토 소비량은 엄청난데요. 중화 요리에서 토마토는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음식 재료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태어난 토마토가 유럽을 거쳐 아시아로 전해진 시기는 유럽 선박이 아시아를 자주 드나들면서 대교역 시대였던 17세기 이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토마토는 불과 몇백 년 동안 전 세계의 음식 문화에 크게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편 후추가 금과 맞먹는 가치를 가졌던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잘 믿기지 않는 내용입니다. 과거의 유럽인들은
예전에 겨울이 닥치기 전에 최소한의 가축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축을 도살해 고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부족한 식량을 충당하기 위해 부패와 저장성이 떨어지는 고기로 어쩔 수 없이 버텨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고기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소금을 써서 절이거나 말리는 방법을 썼고요. 고기에 들어갔던 향신료는요, 언제나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유럽인들에게는 마법과 같은 약이었다고 합니다. 후추는 남인도가 원산지인 아열대 식물로 중동의 아랍 지역과 유럽에서는 재배할 수 있었던 작물이 아니었죠. 할 수 없이 상인들은 거리가 먼 인도에서 후추를 들여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 먼 길을 돌아오다 보니 자연히 운송비가 폭등했고요. 마침내 유럽에 도착한 후추는 고가의 사치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구입할 수 없는 엄청난 비싼 가격의 후추가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후추 등 향신료가 유럽에 전해진 것은 십작은 원정 이후였다고 하고요. 유럽에서 향신료의 인기는 날로 높아갔는데 한편 유럽 상인들은 바닷길로 후추를 들여와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고 했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한 일,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까지 가는 항로를 개척한 일, 마젤란의 세계 일주 등이 모두 후추를 비롯한 향신료를 구하는 데 그들의 목적을 두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식민 지배를 당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향신료가 표적이 된 셈이었고요. 결국 세계 식민화를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되었습니다. 향신료를 찾아 항해 기술을 갈고 닦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 맛을 향한 인간의 욕망과 도전이 세계 역사를 얼마나 크게 바꾸어 놓았는지 새삼 알게 된다고 작가는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동물의 털과 새의 깃털에서 옷감을 구하던 시대를 넘어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중세 유럽인들은 그때까지 듣도 보도 못한 신비한 귀한 식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카였습니다. 모카는 식물학적으로 크게 네 종류로 나뉘는데요. 인도는 기원전 3000년 전에, 페루는 기원전 2500년 전부터 모카를 재배했다고 하고요. 이집트는 뒤늦게 기원전 500년 전부터 모카를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럽인들이 면직물을 처음 접했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살갗에 닿는 감촉이 포근하고 따뜻한 데다가 상당히 가벼우면서 착용감이 뛰어남을 느꼈다고 합니다. 유럽인들은 모카가 식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놀랐다고 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섬유는 마땅히 동물의 털에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을 불러온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카라고 하는데요. 18세기 후반에 석탄을 이용하는 증기기관이 출현하면서 기계화가 실현되고 대형 공장에서 면직물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서요. 면화는 더욱더 사람들에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생산하는 모카만으로는 면직물 재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영국은 필사적으로 새로운 모카 공급지를 찾아 나서기로 시작했죠. 이때 새로운 모카 생산지를 부상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카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미국에서는 모카를 수확하는 데 일손이 부족한 점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데려다가 수확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당하게 됩니다. 미국은 모카 수확에 고된 노동을 수반하는 일을 흑인 노예에게 시킴으로써 영국에 모카를 팔아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다고 합니다. 미국은 대량의 면화를 영국에 수송했고요. 영국은 기계로 생산한 면제품과 공업제품을 미국으로 운송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863년 제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이 미국 역사에 남는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되고요. 이 선언은 결국 미국 북부와 남부의 각자의 이익의 관계가 갈리면서 남북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한편 미국 남북 전쟁의 모카 수입의 차질을 빚은 나라가 영국만이 아니었고요. 러시아도 포함하게 되는데요. 추운 지역에 속하는 러시아에서는 따뜻한 모카솜으로 만든 석류가 필요했죠. 러시아는 기후적으로 모카를 재배하기 적합하지 않았고요.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의 투르키스탄을 모카 산지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투르키스탄 지역에 해당하는 우즈베키스탄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목화 생산국이 되었다고 하네요. 끝으로 13가지 식물 중 나머지 식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 중 감자, 토마토, 후추, 목화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식물이 인류 역사에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그로부터 어떠한 유익을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누리는가를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